사이트에 이렇게 이 후기 올려주시는 것들도 가끔 봤는데 거기서 본 이제 내용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미 뭐 첫 번째 들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해도 그래서 몇 년 지나셨을 테니까 바로 다음에 인천에서 오신 분들 없으실 것 같고 잊어버리셨을 텐데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저희도 그렇지만 저희 대학병원도 그렇지만 이제 개인 병원에서도 사실 되게 오래 기다려서 진료 볼 때 한 5분 길어야 10분이고 궁금한 거 잘 못 물어보시잖아요. 저희도 사실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데 다 하면 한 사람당 한 20, 30분 소비해서 미국처럼 이렇게 진료하면 좋은데 이렇게 하면은 하루에 한 번 볼 때 한 10명, 20명만 봐야 되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진료실에서 사실 자세하게 못다한 내용들을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인생은 항상 모든 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느 게 옳은 선택인지 나쁜 선택인지는 사실 가봐야 알죠. 가기 전에는 알 수 없죠. 모든 선택에는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뭔가를 하나는 희생하고 하나는 얻고 둘 다 얻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오늘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기형아 검사를 해야 되냐, 양수 검사를 해야 되냐 이런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초음파를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입체 초음파이고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연분만을 할 것이냐, 제왕절개 수술을 할 것이냐, 폐음절개를 해도 되나, 유도분만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안내를 해드리는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 엄친아라는 게 있죠, 그죠? 이 장동건의 외모, 이재용의 부, 이 김우빈의 기럭지, 유재석의 유머, 또는 이걸 다 합친 이런 별그대에 나왔던 이런 주인공 같은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을 선택하시는 분 계신가요? 다 갖춘 분들? 없으시죠, 그죠? 선택을 할 수가 없죠. 좋은 것만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제일 좋은 것만 선택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어떻게 선택을 하죠? 차선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모든 삶에 정답이 없고 선택만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현대의학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현대의학은 근거 중심 의학입니다. 예전에는 동의보감 시절 또는 뭐 그 이후에는 뭐 어떤 약초를 썼더니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당뇨가 좋아졌다. 그럼 이 약초가 당뇨에 좋은가 보다. 그래서 그 약초가 이제 당뇨약으로 둔갑을 하죠, 그죠? 근데 그 약초가 갑에게만 효과가 있는 고 을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요즘은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근거, 의학 연구를 통해서 그런 개인적 경험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증거를 합니다. 임상 연구를 하고 동물 실험을 해서 이 약이 정말 효과가 있냐, 이론적인 배경이 있느냐, 뭐 환자 100명을 두고서는 실험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해서 그게 효과가 있다라고 근거가 있으면 치료를 쓰이는 거고 근거가 없으면 치료제로 쓰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근거를 만들고 이게 진료 지침이 됩니다. 요즘은 이제 대부분 모든 질병에 진료 지침이 다 있어요. 학회에서 만드는 진료 지침이 있어서 어떤 질병이 있으면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한다 이게 다 진료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 진료 지침이나 이 연구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위험과 이득을 따져서 위험이 높으면 안 하는 거고 이득이 높으면 하는 거죠. 근데 위험이 하나도 없고 이득만 있다 이런 건 없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친아만 있는 건 아니죠, 이 세상에, 그죠? 그래서 위험보다 이득이 많으면 이건 선택을 하는 거고요. 이득보다 위험이 많으면 이거는 선택을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위험이 있고 이득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선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초기 자궁 경부암 수술을 하면 완치율이 대략 한 95% 정도 됩니다. 물론 기수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근데 수술을 했을 때 사병증은 한 1% 정도 돼요. 그러면 수술을 해야 말아요?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되죠. 1%가 무서워서 95%의 완치율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당연히 하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면요. 지금 여기서 병원에서 출발해서 김포공항을 가는데 평소 토요일 오후 1시에 잠실에서 김포까지 가는데 올림픽대로 정차율이 한 20%. 평소예요. 강변북로 정차율은 40%. 그럼 어느 길로 가나요? 당연히 올림픽대로로 가죠. 평소에. 그죠? 근데 하필 이날 올림픽대로에서 사고가 나면 이날 더 막히는 거죠. 근데 출발하기 전에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는 거죠. 그죠? 가봐야 아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학에 있어서는 이런 근거가 어느 쪽이 이득이 더 많은 것인지 그 근거를 따져서 위험과 이득을 따져서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항암제 A라는 거는 100명 중 80명이 완치가 되고 항암제 B는 100명 중 40명이 완치가 되는데 그럼 어떤 항암제를 사용하죠? 당연히 A를 사용하겠죠. 그죠? 더 많이 완치되는 건. 근데 A를 썼는데 완치 안 된 20명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죠? 치료약이 두 가지밖에 없다면, 다른 약이 없다면. 근데 반대로는 항암제 B를 썼을 때 완치가 된 60명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아직 모르는 거죠. 아직 안 썼으니까. 쓰기 전에는 이 근거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이 현대의학의 한계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항암제 부작용, 가격, 치료 기간, 이건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또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죠. 첫 번째 주제 이제 기형아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형아 검사 받으신 분들 많죠. 헐, 이게 한문에 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인터넷에서 저도 본 건데 기형아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다. 다운 증후군이나 에드워드 증후군이 양성이 나온다. 이건 염색체 이상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양수 검사나 육모막 검사를 해야 됩니다. 신경관계순이 양성이면 이게 수치가 이 정도 나오면 재검을 해보고요. 아주 높게 나오면 정밀 초음파를 하거나 필요하면 양수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기형아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을 때 양수 검사에서 실제 얘가 다운 증후 나올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생각보다 적습니다. 대략 한 4에서 6%. 95%는 정상이라는 얘기죠. 이게 위양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false positive. 포지티브로 나왔는데 false라는 얘기, 잘못된 포지티브라는 얘기죠. 반대로 기형아 검사가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으로 나온 거죠. 정상으로 나왔는데 기형아 검사가 요즘 이제 통합까지 합해서 한 90%까지 정확도가 올랐지만 옛날에는 뭐 70%, 뭐 쿼드는 80%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100%가 아니라는 거죠. 선별 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형아 검사에서 음성이라고 해서 다운 증후군이나 에드워드 증후군이 0%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위음성이라고 해요. false 네거티브. 검사는 네거티브로 나왔지만 음성으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A가 다운 증후군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부정확한 검사를 왜 하냐? 모든 산모들한테 양수 검사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형 검사라는 걸 하는데 이 선별 검사의 의미입니다. 산모의 100명을 체열을 하면 정상 기준으로 분포가 이렇게 나고요. 다운 증후군을 임신한 산모의 분포는 이렇게 돼요. 그럼 항상 여기 오버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위양성이죠. 검사 양성 판정 기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보다 높으면 양성이고 요거보다 낮으면 음성이거든요. 요 커트라인을 했을 때 요거보다 높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검사에서는 양성인데 실제로 아기는 정상에 해당되는 애들이죠. 그죠? 반대로 여기 이렇게 이런 애들이 있어요. 요 애들은 뭐냐면 실제로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왔는데 아기는 다운 증후군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 제일 좋죠. 오버랩이 하나도 안 된다. 그럼 이게 위음성, 위양성이 0%입니다. 정확도 100%. 근데 이런 건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검사도 100% 정확한 검사는 없어요. 항상 오버랩이 돼요. 그때 이제 양성 판정 기준을 이렇게 높이느냐 낮추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높여버리면 요게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위양성이 줄고 대신 위음성이 많아집니다. 대신에 요걸 양성 판정 기준을 낮추면은 이 위양성은 많아지고 위음성이 줄어들어요. 근데 선별 검사는 대부분 요런 식으로 해요.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기형아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와서 양성 검사했는데 정상으로 나왔다. 이런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유, 다행이네요. 그죠? 괜찮습니다. 이제 안심하세요. 이 정도 하면 끝나죠. 그죠? 근데 기형아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는데 이게 나오니까 다운 증후군입니다. 이건 반응이 어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으니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어떻게 다운 증후군을 놓치냐, 왜 검사했냐, 뭐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죠? 안 된 일이죠. 그럼 어느 게 많아야 돼요? 이게 많아야 돼요? 이게 많아야 돼요? 이게 많은 게 좋겠죠. 위양성이 많은 게 더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양성이 더 많은 거예요. 이런 선별검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형검사에서 다운 증후로 나왔는데 양수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아까 기형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는데 다운 증후이 있을 확률은 한 4에서 6%라고 했죠. 네. 그렇죠. 그죠? 쿼드 검사를 기준으로 하면요. 일반 인구에서 다운 증후군이 음성으로 나왔을 때 아기가 다운 증후군 확률이 3,000분의 1이에요. 훨씬 낮죠. 4에서 6%에 비해서 훨씬 낮죠. 그죠? 네. 그래서 그게 선별검사의 특징이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형아 검사가 정상이다. 그래서 이게 다 정상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형아 검사에서 이제 비정상이 나와서 양수 검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근데 양수 검사는 애기한테 위험하다고 알고 계시죠, 그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어떤 것 같은 거 다시 한번 봅시다. 양수 검사는 보통 15주에서 20주에서 하고요. 대략은 보통 이제 16주, 18주 정도 하고 그 이후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거는 이제 다운 증후군이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태아 염색체 검사를 하지만 그 이외에도 뭐 감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중요한 거죠. 합병증. 합병증이 대략 한 1에서 2% 정도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일시적 질출혈이나 뭐 양막하수 이거는 저절로 좋아지니까 이런 거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문제죠. 유산이나 태아 손실. 그러니까 양수 검사 후 아기가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 확률이 대략 한 0.2에서 0.5%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 0.5%는 옛날 데이터예요. 90년대 데이터. 요즘은 한 0.2% 또는 0.1%로 한 500분의 1에서 한 1000분의 1 정도 되게 낮습니다. 그럼 양수 검사가 어떤 사람들한테 해야 되느냐? 이전에 염색체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부모 중 한 사람이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 또는 이제 기형아 선별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 초음파가 이상이 있을 때, 뭐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흔하게 하는 게 이제 35세 고령 임산부죠. 여기 뭐 손들라도 만드실 분들이 많겠지만 35세 고령 임산부들 많으시죠? 예,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물론 저희 병원 대학병원이니까 더 고령 임산부가 많지만 제 외래를 쫙 들어서 이 나이 순으로 쭉 하면요. 그러니까 40명을 외래를 본다 그러면 20대가 한 5명, 6명? 네, 30세에서 35세가 한 20명? 나머지는 다 35세 이상? 간혹 39세, 41세, 43세? 저희 병원 최고령 산모가 53세. 쌍둥이. 네. 시험관 내기로 임신하신 분. 네. 그런 분도 이제 요즘은 워낙 고령 산모들이 많아졌어요. 그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이유들이 있죠. 35세를 보통 고령 임산부로 이제 정의를 하는데 그럼 도대체 35세가 뭘 기준으로 35세냐? 자, 마지막 생리일이 35세였을 때, 임신이 된 날, 양수 검사를 해야 되는 시기, 또는 분만 예정일, 뭐가 기준일까요? 답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분만 예정일이 바로 정답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제 im신 6주에 산모가 오셨는데 34세 5개월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아직 35세 안 넘었는데 왜 자기 고령 임신부라고 하냐고 막 그렇게 하시죠. 근데 아기 날 때를 기준으로 하면 35세가 넘어가는 거죠. 만 35세가. 그죠? 그리고 그 사람도 정의상으로는 고령 임산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5세 겨우 넘었는데 양성검사 꼭 해야 되냐? 이제 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기형검사하면 안 되냐? 그냥 피검사만. 그럼 왜 이 35세를 기준으로 했냐면 이게 바로 이 35세를 기준으로 이 기준이 딱 양수 검사 후 유산 또는 태아 손실될 확률과 비슷한 나이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35세 이전에는 양수 검사로 인한 위험보다는 그러니까 염색체 검사로 인한 위험이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양수 검사를 안 하는 거죠. 그죠? 35세가 넘어가면 보시다시피 다운 증후군이 45세에는 20명 중에 1명 꼴 다운 증후군이 생겨요. 그죠? 그러니까 5%죠, 5%. 근데 양수검사 유산 또는 태아 손실하면 0.2%라면 2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25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낫죠. 위험이 더 낮죠. 그죠? 35세가 넘어가면 양수검사 후 유산될 위험이 더 낮으니까 그래서 35세 이후에는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요즘은 사실은 이것도 옛날 데이터고 요즘은 양수검사 후 유산율이 훨씬 더 낮아졌기 때문에 이걸 더 낮춰야 된다. 31세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다운 증후군이 절대 다수는 35세 미만에서 생겨요. 확률적으로 35세 이상에서 높아지는 거지. 왜냐하면 35세 아무리 고령 산모가 많아졌어도 그래도 아직 고령 산모가 절반을 넘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아직은 이제 기준이 그렇고 가이드라인이 바뀌진 않았어요. 현재는 아직도 35세를 기준으로 양수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양수검사가 그렇게 위험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0.2%. 요즘 평균은 대략 0.2%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병원은 딱 0.2%가 나와요. 그러니까 500명에 1명꼴로 유산이 돼요. 양수검사. 그러면 양수검사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이전의 연구들은 대부분 양수검사를 한 사람하고 양수검사를 안 한 사람하고 유산율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양수검사를 한 사람이 유산율이 높게 나오겠죠. 그죠? 네. 근데 그건 잘못된 연구라는 거죠. 양수검사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하고
양수검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 요 두 분을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양수검사 안 하는 사람은 안 해도 되니까 그만큼 건강한 산모라는 거예요. 나이도 적고 이상도 없고 가운증후군 위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비교를 하려면 동등한 조건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그 논문인데 오래된 논문이긴 해요. 이게 벌써 6년 됐네요. 양수검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한 사람하고 양수검사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하고 두 분을 비교를 했더니 태아 손실률이 똑같다고 나와요. 0.13%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양수검사 안 해도 유산이 똑같은 확률이 생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 뭐 흔하지는 않지만 저희 병원에도 작년인가에 한 제3모였는데 7주에 양수검사를 하러 왔어요. 나이 때문이었는지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양수검사를 하러 왔는데 양수검사 하기 전에 초음파로 보거든요. 이게 잘 있는지. 초음파를 봤더니 이미 유산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16주에 양수검사를 했고 16주까지 얘가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양수검사 때문에 유산이 됐을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양수검사 아직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직 발을 찌르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죠? 예. 그래서 양수검사하면 유산이 많아진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유산율은 거의 똑같다. 통계학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양수검사를 왜냐하면 이 산모 자체가 본인 자체가 유산율이 높은 그런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양수검사가 위험한 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듯이 그렇게 위험한 검사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중간에 잠깐 쉬어간 타입입니다. 명작 스캔이라고 제가 직접 초음파 찍은 사진인데요. 처음 입체 초음파 사진이죠. 예쁘죠, 그죠? 여기가 오 하고 있죠. 몽크의 절규를 연상케 하는. 자, 요거는 뭘 연상케 하죠? 네, 오뎅에 생각하는 사람들 연상케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 이게 연상이 됐습니다. 벨리에서 생긴 일. 벨리에서 생긴 일. 태아. 벨리가 배를 뜻하는 거. 엄마 배를 벨리라고 해요. 네, 벨리에서 생긴 일. 자, 이 초음파 사진을 보여드린 거는 이제 또 하나 사람들이 흔하게 오해하고 있는 게 바로 초음파가 애기한테 위험하다. 그렇게 알고 계셨던 분들 많으시죠, 그죠? 초음파 많이 보면 안 좋다더라. 그죠? 네. 자, 그러면 이게 언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9년이었나 2008년이었나 국감에서 식약청에 대한, 지금은 식약처로 바뀌었지만 식약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는데 보건복지부위원회 모 위원께서 이름을 지웠습니다. 지웠는데 입체 초음파를 사용하면 기형아 유발 위험성이 있다 해가지고 이게 뭐 온갖 신문에 다 실리고 방송에도 나오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근거는 미국 FDA에서 2004년도에 입체 초음파는 신체 조직 내 진동 및 체온 현상을 유발할 뿐 아니라 체액 및 조직 내 진공 상태를 형성할 수 있어서 질병 검사 목적이 아닌 입체 초음파 사용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그 다음에 태아의 건강 상태나 기형률을 확인하기 위한 초음파 검사는 5분 걸리는데 사진 동영상 입체 초음파는 30-40분이 걸린다. 그래서 그만큼 태아가 장시간 초음파에 노출된다고 했죠. 얼핏 들어보면 좀 맞는 말 같은데 다 틀린 말이거든요, 이게. 이게 국회의원이 잘못했겠습니까? 밑에 자료 조사한 보좌관이 잘못이죠. 이게 보통 2004년인데 4, 5년 지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 웃기는 거고요. 그래서 식약청에서 이제 태아 초음파 촬영을 자제해야 된다, 이런 이제 발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죠. 이것도 최근에 한 거예요, 사실은. 최근에도 아직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뉴스에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각인이 돼버리거든요. 초음파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자연부 주의주 분만을 유도하시는 분들은 더 그렇게 한다. 식약청 공고까지 나오면 더 불안하다. 우리나라 초음파 많이 하는데 입체 초음파가 안 좋은지 좋은지 잘 모르겠다. 저희 선생님 입체 초음파 서비스로 봐주는데 왜 말릴 수도 없고 곤란하다. 아니, 공짜로 봐주는데 그것도 싫어해요. 입체 초음파가 더 안 좋다는 얘기고 입체는 안 했다. 산부인과 학회에서는 이 식약청 공고를 싫어하는데 이게 보험수가랑 전혀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초음파는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나중에 보험이 되겠지만 보험수가랑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헛소리를 하는 거죠. 잘 모르니까. 양파즙을 많이 먹어서 걸러내야 된다. 이걸 또 알면 이제 또 사람들이 양파즙을 먹죠. 초음파를 위험하니까. 자, 어떤 얘기냐. 일단 초음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초음파라는 거는 이제 주파수가 각종 주파수보다 높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1940년대에 의학적 진단 목적으로 사용이 시작됐어요. 처음에 사용 거는 이제 군대에서 이제 어뢰나 잠수함 같은 거 잡으려고 한 거였는데 1958년에 처음 상과 영역에 도입했어요. 이게 이제 첫 기계 중에 하나예요. 크렉스, 오스트리아의 크렉스 회사에서 만든 초음파 사진이고요. 초음파가 태아에게 해로운가? 그러면은 이제 이 얘기의 대답이 아니라 FDA, WHO, 세계 초음파약회, 미국 초음파회 등등에서 다 공통으로 아니다, 해롭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2004년 미국 식약처에서 FDA에서 뭘 얘기를 했냐? 이건 피탈 포토, 피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에 대한 금지령이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보험 없으면 진료받기 되게 힘들죠. 앰뷸런스 타고 길에서 교통사고 나서 앰뷸런스 타고 그 응급실까지 가는데 2,000불, 200만 원.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앰뷸런스 비만 2,000불이에요. 실제로 저희 아는 분이 그렇게 당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보험이 있어서 다행히 해결이 됐는데 집에 청구서 왔더니 그것만 2,000불이 나오고 초음파 한 번 볼 때마다 3, 40만 원씩 들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초음파를 임신 중에 4번, 많으면 5번 정도로 제한을 해요. 모양이 많이 못 봐요. 그 외에 보려면 자기가 돈을 많이 내야 돼요. 근데 입체 초음파는 보고 싶은 거예요. 미국 산모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틈새 시장을 노려서 쇼핑몰에 큰 쇼핑몰에 거기 미국 가면 쇼핑몰이 군데군데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초음파, 입체 초음파 쭉 기계를 갖다 놔요. 부스를 설치해놓고 산모들한테 초음파를 가지고 사진을 찍어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돈이 되죠. 왜냐면 병원에서 보는 초음파보다 싸니까. 그거에 대한 거고 이게 피커브, 뭐 피탈 포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문가에 의해서 이런 쇼핑몰에서 초음파 보는 거를 자제하라 이런 거였는데 이것도 5년 지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거 하면 입체 초음파 보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까 나왔던 얘기들을 잘 드리고 이제 초음파의 생물리학적 효과는 아까 그 기사에 나온 대로 발열하고 공동화 현상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공동화 현상이라는 거는 공기하고 물 접촉면이 있어야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초음파로 이렇게 돌 치료하죠. 요석 같은 거 치료하죠. 그죠? 그 아주 센 초음파라면 그게 되는데 엄마 뱃속에 자궁안에는 공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공동화 현상은 일어나지를 않아요. 발열이 문제인데 발열이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을 때 발열이 많으면 아기한테 위험한 건 사실이에요. 임신 초기에는 신경감기효성 잘 생기고요. 임신 후기에도 뇌 조직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 걸리면 약 안 먹죠. 타이레놀 드셔야 됩니다. 네, 타이레놀로 생길 수 있는 위험은 이만큼이고요. 엄마가 열이 생겨서 생기는 아기 뇌 조직에 미칠 영향은 이만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타이레놀 먹어야 되는 거죠. 열을 떨어뜨려야 돼요. 임신이니까 어떻게 임산부가 약을 먹냐? 못 먹는다. 이러다가 아기 열나서 나쁘게 되는 것보다 훨씬 타이레놀이 안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열이 있으면 안 좋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 초음파의 발열은 한 1도씨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단 목적으로 산모 초음파를 포함해서 근데 41도, 우리가 신체 온도가 36.5도가 평균이라고 하면은 대략 한 5, 6도 이상 높은 상태로 5분 이상 있어야 태아에게 유해할 가능성이 있고 1.5에서 2도씨 미만이면의 발열은 안전한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요것도 안 올라가요. 1도도 안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 종류에 따라 발열의 정도가 다 다른데 그냥 우리가 까맣게 하얗게 보는 게 그냥 B모드라는 거예요. B모드. 이거는 제일 낫고요. 이 애기 심장 소리 들을 때 쿵쿵쿵쿵 하는 소리 들으셨죠? 그죠? 이게 도플러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B모드, M모드, 컬러 도플러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쿵쿵쿵 소리 나는 게 제일 발열이 높고요. 그다음에 칼라색으로 표시되는 게 그 다음이고 그다음에 이제 M모드는 여기 설명 안 했지만 B모드 그냥 까맣게 흑백으로 나오는 건 제일 낮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높은데 이건 보면은 양수 과소증이 있어서 애기 초음파 보기 되게 어려웠던 경우거든요. 그래서 애기 이제 혈관 상태를 알아야 이거 애기를 언제 분만을 하고 애기가 어떤 상태인지 아는 거. 이거 하는데 한 30분 걸려요. 되게 어려운 초음파거든요. 그랬을 때 얼마가 몰랐냐? 0.5도씩 올랐어요. 자, 과연 이걸로 애기가 위험할까요? 절대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악은 입체 초음파는 달라서 그런 거 아니야. 입체 초음파는요, 도플러보다도 사실 더 낮아요. 왜냐하면 입체 초음파라는 건 B모드를 그냥 합쳐놓은 거예요. B모드를 여러 장 합쳐놔가지고 그거를 컴퓨터에서 그냥 재생을 해가지고 나오는 거지 실제로 애기가 초음파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원리가. 실제로 볼까 이게 애기 얼굴인데 옛날 사진 2006년도니까 한참 된 거긴 하는데 이게 약간 실로 뜨고 있죠. 그죠? 0.2 나왔어요.
요걸 잡으려면 사실 여기 입체 초음파 보신 분, 입체 많이 보시죠? 요즘은 이제 많이 보시네요. 입체 초음파 볼 때 혹시 내내 30분, 40분 내내 입체 초음파만 보시나요? 아니죠, 그죠? 아기가 입체 초음파에 잘 잡힐 위치를 기다렸다가 아기가 위치가 좋아지면 딱 켜고 한 10초 보다가 끝내거든요. 왜냐면 중간 날아가니까 좋은 사진을 저장하려면 딱 그 시간에 딱 끝내야 돼요. 근데 아까 기사에서 뭐라고 나왔죠? 아기 건강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5분 걸리고 입체 초음파 보면 3, 40분 걸린다. 3, 40분 걸리지만 3, 40분을 다 입체 초음파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0.2도 정도 이런 밖에 안 하고요. 이거 잡으려면 되게 어렵게 잡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실제로 정밀 초음파 보면 1시간 넘게 보시기도 하죠. 애기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1시간도 넘게 보고 다른 문제가 없어도 보통 2, 30분은 보거든요. 정밀 초음파. 애기 건강 상태를 보기 위해서 더 오래 보는 거죠. 보좌관이 잘못한 거죠. 국회의원이 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그죠? 이거는 9플러에다가 입체 초음파까지 했어요. 물론 더 짧긴 하지만 0.1밖에 안 나와요. 이거 갖고 정말 아기가 기형아가 생길까요? 절대 생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식약처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산부인과학회에서 그때 이제 반론을 했죠.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론적으로 근거가 없다. 그랬더니 이제 식약청에서 당신 식약청이었는데 식약청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초음파 촬영이 위험하냐? 현재까지 진료 목적의 초음파 촬영은 위험하다는 증거는 없다.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으로 이루어지는 촬영은 안전하다. 그러면 피해를 본 사례가 초음파 때문에 타야가 피해를 본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냐? 아직까지 국내에서 피해 사례가 보고된 적은 없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국외도 없어요. 아까 임산부의 초음파를 본 게 58년에 했으니까 지금 거의 한 6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 초음파 때문에 기형아가 생겼다라는 리포트가 없어요. 증명 보고가 없어요. 없는데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래서 뭐 장시간 사용은 안 되고 그래서 장시간의 과도한 촬영은 초음파가 신체 조직의 온도 상승이나 물리적인 영향이 또 없대는데도 물리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초음파 촬영이 완전히 무해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일부 연구에서 출생 체중 감소나 발달 지연 보고됐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연구 결과가 잘못됐다라고 반박이 다 이미 된 연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단지 기념으로 가지고 싶다는 목적에서라면 함부로 촬영하는 일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네요. 그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비행기 여행은 안전한 방법이라서 외국 여행 시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드물게 비행기 추락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혼여행 시 비행기 탑승은 완전히 무해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단지 기념으로 가고 싶다는 목적에서라면 함부로 비행기 타는 일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것이다. 이거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비행기 다 타잖아요. 근데 비행기 사고는 실제로 일어나죠. 그죠? 1년에 몇 번씩 일어나잖아요. 예. 근데 50년간, 60년간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걸 가지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잘못됐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초음파 검사 안심하고 받으셔도 됩니다. 키싱 트윈이라고 해서 미국 산부인과학회 이제 저널의 표지 모델로 실렸던 거거든요. 이게 쌍둥이 사진인데 이렇게 키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비슷한 사진 찍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쌍둥이에요. 이게 둘이서 이제 하나는 머리를 극적이고 있으면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작전 회의를 23주에 귓속말도 하죠. 뭐 누가 형이 되냐, 누가 동생이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회의가 결렬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머리로 봤습니다. 꽝 하고 그래서 손을 쳐가지고 자기를 밀어내죠, 그죠? 네. 얘가 형이 된다고 했는데 얘 싫은 거죠, 그죠? 네. 이런 초음파 얼마나 예뻐요, 그죠? 네. 아까 그 벨리에서 생긴 일도 그렇고 이런 거 한다고 얘기가 기형아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산과 초음파에서는 어떤 걸 보느냐, 뭐 임신 확인하고, 태아 수도 보고, 태아 크기, 심박동, 태아 위치, 체중, 기억 여부, 양수, 탯줄 뭐 이런 것도 보고요. 자궁이나 난소 이상이 없는지도 보고 여러 가지 많이 보죠. 저희 병원에서는 사실 별 문제가 없는 완전 정상 산모인 경우에는 대략 한 평균 5번 정도 봐요. 미국이랑 비슷하게. 임신 초기 임신 확인하려고 보고요. 임신 요 시기에 태아 목 뒷더미 투명 이게 이제 늘어나 있으면 기형아라든지 다운 증후 같은 게 높아지거든요. 아주 중요한 검사니까 이때 하고 중기 초음파 또는 정밀 초음파 20주에서 22주 때 하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이게 잘 자라는지 이걸 보기 위해서 하고 이때 이제 혹시 산모가 원하면 입체 초음파를 하기도 합니다. 이건 원하시는 분만 선택할 수 있겠죠. 36주, 40주 이제 막달이 되면 아기가 위치가 정상인지 양수가 정상인지 체중이 정상인지 뭐 봐야죠. 그래서 아기가 작으면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이제 다른 문제가 있으면 더 자주 검사를 하지만 문제가 없으면 5번
많아야 한 6번 정도밖에 안 봐요. 이 초음파를 많이 봐서 애기한테 해로워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할 필요가 없어서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초음파실이 너무 밀리거든요, 저희 병원이. 그래서 한번 초음파 보러 갔다 오면 너무 오래 밀리고 한 번도 기다리는 게 많고 그래서 불필요한 초음파를 안 하는 거지 초음파가 위험해서 잘 덜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인 병원 대부분 갈 때마다 다 초음파 보시죠. 절대 그거 위험한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희 이번 제가 쓴 책이고요. 산부인과 이제 기형에 대해서 핸드북을 만들어서 이 수익금은 다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형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치료를 위해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아 집중 치료센터라는 것도 이제 생겨서 엄마나 아기가 선천성 기형이 있거나 산모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집중으로 치료하는 센터를 위해서 있습니다. 기형이 발견되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치료를 해주죠. 저희 유료진들이고요. 정밀 초음파를 보면 이제 이런 걸 다 볼 수 있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봐요. 여기 뭐 영어로 써 있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모든 이 해부학적 구조를 거의 다 본다고 보시면 돼요. 큰 건. 진단 가능한 선천성 기형도 이렇게 많고요. 엄청 많죠. 그럼 태아 기형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느냐? 태아 기형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략 전체 인구에 100명의 아기가 태어나면 그 중에 한 명에서 3명은 기형아가 태어나요. 크고 작은 기형을 다 태어나요. 염색체 이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죠. 태아 기형의 가장 중요한, 예후의 가장 중요한 인자는 동반 기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염색체 이상이 있느냐. 다운 증후군이 있으면 좀 안 좋죠. 다른 염색체 이상이 있으면 염색체라는 거는 모든 세포가 다 이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세포를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임신주수나 성별, 체중 등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밀초음파, 심초음파, 양수검사, 필형 제대열 검사. 요즘 이제 특히 이제 머리에 두뇌 이상 있는 경우는 MRI도 찍어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를 MRI도 찍어요. 비싸긴 하지만. 근데 아기 초음파 아기 상태를 계속 추적 관찰을 하는 건데 문제는 산전 초음파 진단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모든 기형을 다 산전에 발견할 수는 없다. 대략 한 60에서 80%만 산전에 발견이 되고요. 어떤 기형은 아예 산전에 절대 발견이 안 되는 기형도 있어요. 초음파를 아무리 보고 양성검사 아무리 해도 산전에 발견이 안 되는 선천성 기형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임신 주수도 다 기형별로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 12지장이 폐쇄, 12지장 폐쇄라고 해서 12지장이 중간에 이렇게 안 뚫려 있는 거예요. 그거는 24주 이전에는 발견되지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 24주 이전에 발견된 증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24주가 넘어야만 그게 보여요, 초음파에서. 근데 우리가 아까 정밀 초음파를 언제 한다 그랬죠? 20주에서 22주에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는 12장 폐쇄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나중에 와가지고 12장 폐쇄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왜 정밀 초음파 때 정상이랬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러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 기형 자체가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산전 초음파로 진단하는 건 한계가 있다. 모든 기형을 진단할 수 없다는 거는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아기가 기형이 있으면 많은 산모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인공 임신 중절을 할까? 유산을 시켜야 정답은 낙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음파 검사에서 기형아가 나왔다고 해서 낙태하면 불법이다. 이게 이제 2009년도였죠, 이것도. 2009년도에 진홈이라는 이제 그 산부인과 한 모임에서 운동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모자보호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 한계가 이 5가지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그 외에 강간, 인척간 임신,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에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임신인데 암이 걸렸다. 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유산을 해야 된다. 이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상. 근데 옛날에 28주인데 지금 24주. 근데 문제는 태아 측 사유가 없어요. 이게 본인이라는 거는 산모, 그리고 남편. 태아가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라고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돼요, 우리나라는. 심지어는 문해아라는 게 있어요. 애기 머리가 아예 없어요. 이거는 100% 죽어요. 살릴 수 있는 치료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현대에. 또는 선천성으로 양쪽 콩팥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이것도 콩팥이 하나만 있으면 멀쩡하게 사는데 둘 다 없으면 절대 못 사거든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요. 무조건 만삭까지 기다렸다. 이게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사실 너무 심한 거죠. 그죠? 네. 어떻게 그거 알고 진단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뱃속에서 키워요. 근데 우리나라 현행법이 그래요. 그거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네. 이건 학회에서 이건 너무한다.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해야 된다라고 사실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는 그렇죠. 미국은 뭐 태아 이상, 독일도 스위스도 이런 태아 이상으로 가능하고요. 일본도 임신 초기에는 가능해요. 사회 경제적 이유도 가능하고 당연히 우리나라는 사회 경제적 이유도 안 되죠. 근데도 우리나라 낙태기는 제일 높습니다. 법은 이런데 실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예, 참 웃기는.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건 이제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 이런 것들이 있어요. 200몇 가지가 있는데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 해서 물론 이제 치료 가능한 건 치료 가능한 태아 이상을 유산시키는 건 물론 말이 안 되지만 치료 불가능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안 돼요. 그럼 뭐하러 검사를 하냐? 그죠? 양수 검사도 할 필요가 없죠, 그죠? 다운 증후 나와도 아기를 유산시킬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앞에 말한 거 다 이제 잊어버리셔도 돼요. 양수 검사는 할 필요가 없죠. 나와서 하나, 뭐 뱃속에서 하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양수 검사를 권하지 않습니다. 제 산모들한테. 물론 선택할 기회를 드리지만 권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못하니까. 참 어려운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초음파 보면서 아들이냐 딸이냐, 그죠? 자, 어느 게 아들이고 어느 게 딸인지 아시겠어요? 요즘은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초음파를 보고 있으면 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는데 어느 게 아들이고 어느 게 딸이에요? 어느 게 아들이에요? 역시 많이들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들이고 딸이죠, 그죠? 입체 초음파로 보면 이건 특줄이에요. 어느 게 아들이고 딸인지 확실하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의료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 태아의 성감별 행위 등이 금지가 돼 있어서요. 의료인은 태아의 성감별을 목적으로 진찰을 해서도 안 되고 그거를 인부 본인 또는 그 가족 기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왜 생겼는지 다 아시죠, 그죠? 옛날 남아선언 사상이 아주 심했을 때 아들이면 낳고 딸이면 지우고 옛날에 70년대 60년대 많이 그랬단 말이죠. 그때 생긴 거예요, 70년대. 근데 문제는 낙태를 하는 게 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죠? 아들이면 낳고 딸이면 지우는 게 잘못된 거고 아들인지 딸인지 가르쳐준 건 그거보다 좀 덜 잘못된 건데 낙태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을 하고요. 알려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내가 누구를 죽이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한 사람은 2년이고 죽인 사람, 실제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벌을 덜 받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법으로 아주 오랫동안 살았죠. 다시 또 학회에서는 이건 아니지 않냐. 개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물론 이게 정부는 항상 저런 말, 전문가의 말은 안 듣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죠. 전문가가 얘기를 안 듣다가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2009년도, 이것도 2009년에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200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부산에 있는 한 변호사가 자기 아내가 임신을 해서 그 병원에 산부인과를 간 거예요. 같이 가서 초음파도 보고 그러는데 아들인지 딸인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물어봤는데 산부인과에서 안 알려줬어요. 보통 다 알려주잖아요. 다 대부분 32주 미만인데 알고 계신 분. 많죠. 그죠? 네. 대부분 알려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안 알려준 거예요. 의사가 저처럼, 저도 잘 안 알려주거든요. 32주 너무 알려주거든요, 이제는. 저처럼 아주 완고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남편이 변호사니까 좀 찜찜했을 거예요. 혹시 그 법을 알고 있으면 나를 고발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을 정도고 안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화가 났어요. 왜 안 알려주냐? 법이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헌법소송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게 통과가 된 거예요. 전문가가 얘기해서 안 들어요, 그죠? 네. 일반 국민들이 가서 시위하고 헌법소송을 해야 뭐 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헌법 불합치를 받아서 이게 이제 바뀌었는데 처음에 28주로 됐어요. 법안이 처음에 만들 때는. 근데 이게 딱 통과할 때 4주를 늘려가지고 32주로 또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법은 32주 넘으면 성별을 알려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28주도 사실 좀 그렇다. 20주 넘으면 되는지. 누구 20주 넘어서 누가 요즘 유산을 시키냐. 응? 근데 28주도 아니고 32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었던 그때의 복지부 장관이나 복지부 차관이나 국회의원들의 본인의 아들이나 딸이나 며느리가 임신해가지고 자기 손녀가 궁금한데 32주까지 기다릴 것이냐. 기다릴까요? 과연? 안 기다리겠죠? 네. 복지부 장관님이면 아마 그냥 알려줬을 수도 있어요. 네? 높은 사람이
소위 높은 사람이라고. 자기네들도 안 지킬 법을 만든 거죠, 그죠? 하여간 현재 법은 이렇습니다. 제가 뭐 옳다, 부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현재 법이 이렇다 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32주 넘어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또 어기면 고맙게도 3년을 해서 2년으로 낮춰졌습니다. 네.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낙태를 하면, 불법 낙태를 하면 산모도 의사도 처벌을 똑같이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든요. 근데 이거는 알려준 사람만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아성관별을 부탁한 임산부나 시어머니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또 저희 의사들한테는 억울한 거죠.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는데 벌은 우리만 받아요. 그죠? 예. 참 억울하죠. 자, 누가 산 거죠? 자연분만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하기는 하는데요. 자연분만. 이건 자연분만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죠? 자연분만. 영어로 하면 natural birth. 근데 실제로 정확한 말은 질식분만이에요, 그죠? 질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질식분만이고, 근데 이제 보통 걸 자연분만 또는 정상분만이라고들 많이 해줘. 영어로는 spontaneous vaginal delivery 이런 식으로 해요. 자발적 질식분만. 이게 정확한 영어의 의학적 용어로는. 근데 뭐 다들 자연분만, 정상분만 하니까 용어가 뭐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자연적인 그럼 이제 거꾸로 하면 인공분만이죠. 그죠? 자연이 아니니까 또는 정상이 아니니까 비정상분만인 거죠.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질식분만 다 과연 가능한가? 그렇죠? 모든 사람이 질식분만 하는 건 아니죠. 그죠? 엄마의 분만력, 태아의 크기, 태아의 위치, 산모의 연령, 체중, 신장 빈만도, 자궁 분무 상태, 자궁 수축액 세기 뭐 등등 너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가지고 당신은 자연분만이 가능하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물론 가능성이 높다, 낮다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애기 체중이에요. 애기 체중은 이렇게 재는 겁니다. 애기 머리 크기, 애기 배 둘레, 애기 다리뼈 길이 이걸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EFW라는 게 이제 예측 태아 체중이라는 게 1480g 이 정도는 29주 4일이고 1440g 뭐가 있어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170알이겠죠. 오차가 있다는 거예요. 요만큼의. 이 오차가 애기가 클수록 임신 주수가 클수록 더 많이 적어요. 10%에서 많게는 20%까지도 나요. 평균 10%니까. 그래서 초음파로 애기가 체중이 3.5kg라고 했는데 애기가 딱 나와보니까 4kg.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네, 오차가 있으니까. 반대도 있어요. 4kg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3.5kg일 수도 있는 거예요. 4kg를 해서 제왕적인 수술을 했는데 애기가 3.4kg 나왔다. 그러면 괜히 수술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초음파를 잘못 봐서 그런 거냐. 네가 초음파 잘못 봐서 그러면서 의사 멱살 잡지 마시고 그건 누가 봐도 그래요. 제가 초음파 책을 쓸 정도로 저는 초음파에 나름 대가라고 네, 저희 병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회에서 산부인과 의사들 초음파 가르쳐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도 틀려요. 저도 3.2kg로 했는데 나오면 2.8kg인 경우도 있고 그거 어쩔 수가 없는 이게 왜냐면 애기를 체중계로 재는 게 아니라 애기 머리 크기랑 이걸 재는 거라서 부정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0% 20% 정도의 오차를 감안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틀릴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애기 몸무게만 가지고 분만을 자연분만하냐 제어적인 수술하냐 결정하는 건 거의 어렵다는 거죠. 물론 애기가 뭐 5kg로 나온다 이건 뭐 완전히 다른 얘기고요. 아니면 애기 2kg다 이건 너무 작으니까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한 3에서 4kg 사이다 그러면은 아예 정상이다. 그죠? 예. 그럼 애기가 더 크기 전에 유도분만 해야 되지 않냐. 이게 유도분만이죠. 그죠? 유도 탁 해서 딱 애기가 나오면 좋은데 유도분만이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제 산모가 이틀째 유도분만인데 아직도 진통이 안 걸려서 2시 48분인데 지금 예, 유도분만이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잘 되는 사람도 잘 되지만 안 될 때는 또 잘 안 되고 그래요. 유도분만이라는 건 이제 자발적인 진통이 시작되기 이전에 인위적으로 자궁 수축을 일으켜서 애기를 낳게 하는 그런 건데요. 애기가 크다 유도분만 하면은 문제는 저항적인 수술률이 더 올라간다 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애기가 커서 자연분만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유도분만 자체, 유도분만이 잘 안 돼가지고 수술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유도분만 실패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애기가 크다고 유도분만 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왜냐면 일단 애기가 초음파가 틀릴 수가 있고 애기 몸무게가 유도분만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 근데 유도분만 꼭 해야 되는 경우들도 또 있어요. 엄마가 임신 중독증이 있거나 아이가 너무 작거나 첫 아기 때 문제가 있었거나 양수 과속증이 있었거나 이런 유도분만을 해야 돼요. 유도분만 지금 말씀드린 게 유도분만 하면 안 된다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위험과 이득을 따져서 유도분만의 위험이 이만큼이고 유도분만의 이득이 이만큼이다 그러면 안 하는 거고요.
일반 정상 산모는 이런 거죠. 근데 엄마가 문제가 있다. 그럼 유도분만의 위험보다 유도분 안 했을 때 위험이 더 높다. 그럼 당연히 유도분만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득과 위험을 따졌을 때 유도분만의 위험보다 이득이 많으면 한다. 근데 아기가 큰 거는 유도분만의 위험이 더 높다.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잘못 또 이해하시고 또 게시판에다가 이 삼성병원 같은 최석준 선생님이 유도분만 하면 안 된대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위험과 이득을 따져서 계산을 해야 된다. 네. 자, 이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마리님 먼저, 그죠? 이름 누구죠? 이름 까먹었네. 이 사람은 알죠? 그죠? 이 사람 많이 본 사람들이죠? 전 잘 모르지만.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브리트니 스피어스인가 보죠? 네. 다 재원적인 수술로 아기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냥 재원적인 수술이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나는 진통을 하기 싫다. 그래서 재원적인 수술로 난 사람들이야. 이 유명한 스타들이 나는 진통 안 하고 그냥 단순한 재원적인 수술을 하겠다라고 수술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따라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막 미국의 뭐 유럽의 재원적인 수술이 막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CDMR, 시저리안 델리버리 온 마터널 리퀘스트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재원적인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또 재미있는 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원적인 수술은 시저리안 섹션인데 이제 줄리우스 시저라는 로마의 이 황제는 아니죠. 황제가 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죽었죠. 시저가 제왕절개로 태어났기 때문에 시저리안 섹션으로 되어 있죠.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 계세요? 별로 없으세요? 들어보신 분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인터넷에서 치면 이렇게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네이버 같은 데 쳐보면. 근데 실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전에 BC 235년에 태어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이 사람은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한니발은 아시죠? 한니발이 코끼리 부대를 타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로마를 침공을 합니다. 그죠? 네, 그 사람 묻히는 사람이 이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아프리카를 정복했다고 해서 성이 아프리카누스가 되는 사람. 이 사람도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사람 이름을 땄어야지 왜 이 사람을 땄냐?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옛날에는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산모들이 죽었어요. 다.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아기는 살릴 수 있어도 산모를 살릴 수 있었던 게 1800년도에 들어서야 했었어요. 그러니까 BC 100년도에 당연히 엄마가 죽었겠죠. 그죠? 근데 이 시저의 어머니는 시저가 장성할 때까지도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시저가 주고받은 편지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죽었으니까 제왕절개 태어났을 리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사설은 이제 가설은 이런 시저나 이 스키피오 같은 이런 유명한 사람들한테는 뭔가 전설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똑같으면 안 돼. 태어날 때부터 달라야 돼,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람? 박형거세. 알에서 태어나야 돼. 우리나라는 더 심하죠, 그죠? 제왕절개도 아니고 알에서 태어나줘야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엄마 뱃속에서 질식분만으로 이거 안 되죠, 그죠? 영웅이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왕절개 수술률 우리나라 참 높죠. 이게 뭐 2001년도지만 지금도 한 30, 40% 좀 아니 37%, 35% 이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생각보다 되게 높은 거예요. 뭐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다고 하지만 제일 높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높은 편이죠. 평균보다 높고 뭐 최근에 이제 제왕절개 수술률을 낮추기 위해서 뭐 정부에서도 학회에서도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는데 그래도 한 36%, 2004년도에 37%에서 36%로 한 1% 정도 줄었어요. 그래도 아주 높죠. 그죠? 아주 많이 높아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령 출산이 많아진 것도 큰 이유가 되기는 해요. 아무래도 산모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제왕절개 수술률이 높아지는 거는 이거는 어느 나라가면 다 똑같거든요. 35세 이상의 제왕절개 수술은 훨씬 높더라. 근데 또 뭐 반면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제왕절개 수술 후 질식분만 하는 게 이제 하면은 제왕절개 수술률을 낮출 수 있다. 그래서 이 저출산 극복에 희망을 주고 있다. 뭐 이런 또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아기를 가져야 부유백을 할 텐데 우리나라의 저출산은요 제왕절개 수술을 더 많이 해서 저출산이 아니죠, 그죠? 일단 결혼을 늦게 하고 결혼해서 아기를 안 갖고 하나 키우기도 벅차서 둘을 안 갖고 둘까지만 그래도 어떻게 키워 셋은 절대로 안 갖고 이런 산모들이 이런 여성들이 부부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니지만요. 예. 그래서 저출산이지 제왕절개 수술을 덜 해서 그러니까 사실 제왕절개 수술을 한
두 번, 세 번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해요. 유착 좀 있고 뭐 출혈 조금 더 나고 이 정도 아주 심한 문제는 안 생기거든요. 네 번째, 다섯 번째부터는 좀 그렇게 좀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러면 요즘 네다섯을 낳는 사람이 전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제왕절개 수술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거죠. 근데 제왕절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저출산이 됐다. 이런 또 억지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도 부위백이 해마다 감소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제왕절개 수술 후 자연분만하는 거죠. 여기서 전에 제왕절개 수술 하신 분들 혹시 계시겠죠? 그죠? 네, 손들 필요는 없으시고. 네. 이제 제왕절개 수술 할 것이냐 자연분만을 시도할 것이냐 고민을 해야 되는데 부위백과 그냥 제왕절개 수술했을 때 위험이 부위백은 주산기 사망이 반복 제왕절개 수술이 11배 자궁파열 확률이 0.7%, 태아 사망 0.08%, 뇌손상 0.08% 부위백을 했을 때 반복 제왕절개 수술하면 0%, 태아 사망 0.05%, 뇌손상 0%. 0.7%, 0.08%니까 뭐 엄청 낮은 거죠, 그죠? 확률적으로 절대적인 확률은 엄청 낮은데 비교해보면 얘는 안 생겨요.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그러면 대략 어떻게 되냐면 자궁파열 확률이 대략 한 1%에 생겨요. 전에 제왕절개 수술을 했는데 진통을 하다가 아기를 낳으려고 자연분만 하려고 진통을 하면 자궁파열이 될 확률이 1%고요. 그 1% 중에 10명 중에 1명이 태아가 죽거나 뇌손상으로 해서 평생 장애하고 살아야 돼요. 그럼 대략 아기가 죽거나 뇌손상을 받을 확률이 대략 한 1000분의 1 정도예요. 0.1%. 되게 낮죠? 1000분의 1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지금 여기도 한 400명 정도 계시고요. 이보다 더 큰 강당, 1000명의 강당에 1000명이 있는 강당에서 문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스나이퍼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1000명 중 딱 한 명만 쏠 거예요. 근데 누군지는 몰라요. 한 명은 이쪽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안전하게 나갔어요. 어느 걸로 나갔을 거예요? 당연히 이걸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10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죽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게 위험이고 어느 게 이득이냐 물론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죠. 애기를 낳으면 5, 6을 낳아야겠다. 그러면 부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명, 물론 뭐 한 명의 태아를 희생시킬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애기를 정말 1000분의 1이라도 나는 안전하게 더 낳고 싶다. 사실 만에 하나 우리 만에 하나란 말 쓰죠. 말을 많이 쓰죠. 그죠? 만에 하나 무슨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감기약 안 먹을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문제 생기면서 감기약 안 먹습니다. 그죠? 근데 만에 하나도 그렇게 조심할 때 왜 1000분의 1은 무시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이게 1%가 0.1%인데 어느 게 위험이고 어느 게 이득인지는 잘 따져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부위백이 아니라 첫째인데 제왕절개 할 거냐 자연분만 할 거냐. 제왕절개 수술을 했을 때 위험은 이만큼이에요. 되게 많죠. 질식뿐만 했을 때 위험이 더 많은 거는 이런 묘실금, 뭐 자궁 탈출증, 혈구통증 이거보다는 이제 요건 다 비슷하다고 보고요. 출혈 감염 등은 비슷하다고 보고요. 이게 더 많은 제왕절개 수술 훨씬 안 좋네, 그죠? 맞는 얘기죠. 이렇게 보면. 근데 아까도 제가 양수 검사를 해야 되는 사람은 해야 되는데 안 한 사람하고 한 사람하고 비교를 해야 동등한 조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왕절개를 한 사람하고 자연분만을 한 사람하고 비교하면 이거는 동등한 조건이 아니에요. 아직 하기 전에 분만을 하기 전에 자연분만을 하려고 했다가 제왕절개 수술을 한 사람 플러스 자연분만 한 사람하고 처음부터 그냥 제왕절개 수술 한 사람 선택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똑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이 위험이. 그죠? 그러니까 자연분만이 제왕절개 수술한다고 꼭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자연분만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아까 말한 그 연예인들이 CDMR 한 거가 과연 잘못된 거냐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다. 아직은 결론은 없어요. 어느 게 더 낫다, 좋다. 여러 명의 자녀를 원하는 여성에게는 권고하지 않는다. 5명, 6명은 낳아야겠다. 그러면 제왕절개 수술 4번째부터는 위험하거든요. 조금씩. 39주 이전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있어요. 윤리적인 문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저 사람은 제왕절개 수술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게시판에 써놓으신 분이 있을까봐. 사실 저희 병원은 제왕절개 수술이 낮은 병원입니다. 사실 제왕절개 수술 의학적인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의학적인 적응증이 없는 산모가 원한다고 해서 제왕절개 웬만한 특별한 문제 아니면 안 해드려요. 저는 특히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요즘은 이게 없어졌지만 각 종합 전문병원에 대한 이 평가 같은 거를 해요. 그래서 저희 병원은 1등급이 낮은 병원이고요. 제왕절개 분만율이 다른 대학병원들 비슷하게 낮은 병원이고 이 5년간
이 적정성 평가에서 전부 1등급을 했다 해서 막 신문에도 저희가 막 내고 그랬죠.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른 이제 저희 병원이 39% 정도 되거든요. 네. 옛날 좀 더 높았는데 39%면 사실 대학병원 치고는 정말 낮은 거예요. 대학병원 대략 50%, 60% 되거든요. 왜냐면 고위험 산모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저는 32%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활ju기 수술을 뭐 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연분만을 할 수도 있으면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각자의 처해진 환경이 다르고 아기 상태, 엄마 상태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걸 개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조금 시간이 오버할 것 같은데 마지막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산모 3대 구력에 대한 또 오해를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기면 또 의사 입장에서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인 거를 알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관장, 제모, 내진 이 3대 구력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 논란이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내진 이 구력이죠.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촉진제 무통분만 해서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정도도 많이 듭니다.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뭐 좀 알고 하는 것 같고요. 수중분만 요즘 또 유행하죠. 이게 수중분만이죠. 수중분만으로 쌍둥이를 이렇게 밝히도록 하나가요. 가정분만. 요즘 또 가정분만 유행이죠. 연예인이 가정분만 했다고 또 블로그에 올리면서 또 가정분만 따라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졌죠. 또 요즘 유행하는 또 자연주의 출산이죠. 이런 것들이 좀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력의자 내진. 제가 구력의자라고 하죠, 그죠? 이게 뭐죠? 소나타 하이브리드 한 4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복스바겐 골프, 이것도 한 3천만 원 정도 하고요. 이거는 뭐였죠? 약간 이것도 다양한 경차인데 이것도 한 1,000만 원 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랑 똑같은 게 바로 가격이 요겁니다. 자, 그러면 의사다가 미쳤다고 산모에게 구력을 주려고 이런 비싼 차 또는 외제차에 해당되는 비용을 들여서 의자를 사서 산모들한테 구력을 주려고 내진을 하겠습니까? 과연 어떤 미친 의사가 그래서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건데 이게 있어야 정확한 내진을 하고 정확한 아기 상태랑 골반 상태를 알 수가 있고요. 정확한 진찰을 해야 그 다음 처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안 하면 더 좋죠. 근데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진찰을 해야 아기 상태를 알고 자궁경부가 얼만큼 열려있는지를 알고 가끔은 그런 경우에서 외래에서 자궁 딱 내진했더니 아무 진통이 없었는데 6cm 열려있어요. 진찰 안 했으면 집에 가다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길가에다가. 그죠? 거기다 경산모 또는 20주에 딱 내진해가지고 자궁경부가 3cm 열려있어요. 그거 빨리 묻지 않으면 유산돼요. 그걸 이제 자궁경부 무력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진찰을 할 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산모들한테 구력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부러 제가 왜 구력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불편하시죠. 불편하시겠죠. 네. 근데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면 사실 그게 구력의자면 비뇨기과에 가서 진찰하는 것도 다 구력이어야 되죠. 그죠? 유방외과에 가서 보이는 것도 다 구력이어야 되는데 꼭 그런 데에서 아무 구력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데 산모들만 꼭 이걸 구력으로 생각을 평가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도 의료의 행위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다음에 관장하면 또 관장 왔다고 또 난리가 나죠. 이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방향이거든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나오다가 막판에는 골반에서 머리를 이렇게 회전을 해가지고 엎드려요. 엎드리면서 이렇게 나와야 이게 자연분만이 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만 내려오거나 아니면 완전히 하늘 보고 내려오면 골반을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수술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가 엄마의 항문이에요. 여기 입이 이렇게 있고 가끔 진통을 관장을 안 하면 쉽게 일어나는 일이고요. 네, 정말. 그러면 이게 나는 제가 만약에 산모면 애기 낳다가 느낌 알 거 아니에요. 그게 더 구력일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관찰 안 하신 분들 특징 중 하나가 그렇게 진통하면서 이 애기 나오면서 분만대에서 가스가 많이 나와요. 또 애기도 나오면서 근데 저희는 바로 여기 있잖아요. 꼬매는 그렇다고 말도 못하고 근데 알잖아요. 본인도 네? 느낌 알잖아요. 그게 또 어떤 냄새가 날 것인가도 대략 예측이 되잖아요. 본인 거니까. 사실 서로 괴롭죠. 그죠? 네. 근데 뭐 그거야 뭐 괴롭고 끝나는 거지만 간혹 이제 이런 게 애기 입이나 이런 게 단다고 생각하면 사실 더 그렇잖아요. 또 문제는 뭐냐면 애기가 뭐 닦으면 되는데 여기 이제 회음절개를 하거나 회음절개 안 했을 때 거기 상처가 생기고 거기에 균이 묻는다는 거예요. 이 대변에는 엄청나게 수억 개의 이 대장균이
이외에 균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폐렴중에 묻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염이 생기고 잘 안 낫고 벌어지고 이런 문제도 생기는 거거든요. 물론 관장하는 게 뭐 불편하죠. 네? 불편하지만 그냥 저는 이거보다 나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회음절개 꼭 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회음절개를 꼭 하진 않습니다. 산모들의 필요에 따라서 안 나올 것 같으면 회음절개 안 하면 안 나올 거다, 아니면 회음절개 안 했을 때 더 나쁠 것 같다 하는데, 이렇게 세로로 하기도 하고 옆으로 하기도 해요. 이건 이제 산모나 이기 상태의 크기나 뭐 이런 게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냥 세로로 하면 깔끔하게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웬만하면 안 하고, 특히 경상문은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간혹 한 10명 중에 1명꼴에서는 이런 식으로 찢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찢어지면 이것만 닦고 오면 되는데요. 가끔 이렇게 찢어지면은 그때 뭐 후회하는 거죠. 회음절개 할 걸. 근데 꼬매고 나중에 지나면 똑같아요. 한 달 뒤에서 보면, 외래에서 보면은 이렇게 찢어져요. 왜냐면 회음부는 엄청 잘 회복 속도가 되게, 조직 회복력이 좋기 때문에 잘 아물어요. 그리고 통증도 이렇게 심하진 않아요. 한 하루 이틀 정도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꼬맬 때는 되게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실도 많이 써야 되고. 실도 많이 써서 이게 아깝다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오래 할수록 사고는 오랫동안 다리를 벌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빨리 끝내고 가시는 게 낫지. 분만대에서 1시간 동안 이러고 있으면 기분이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죠? 오래 꼬맬수록 좋은, 의사가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네.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회음절개를 요게 딱 4개 나올 때 중요해요. 이게 엄마의 조직의 탄력성이 정말 사람들마다 너무너무 달라요. 어떤 분들은 그냥 쫙 늘어나가지고 정말 탄력성이 너무 좋아서 회음절개 안 하고 얘가 쓱 나와요. 어떤 때는 아예 하나도 안 꼬매드세요. 근데 회음절개를 안 해도 대부분 열에 9명 이상은 꼬매야 돼요. 저절로 찢어져요. 저절로. 한 번도 아예 안 찢어진 사람은 한 100명 중에 한 4, 5명도 안 돼요. 제가 실제 제 경험상에서는 항상 찢어져요. 아무리 천천히 빼도. 또 하나는 이게 회음절개를 하면 이게 쑥 나오는데, 회음절개를 안 하면 좀 오래 힘주기를 해야 돼요. 이 엄마의 신축성을 계속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가끔 애가 좀 늦게 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애가 또 나오자마자 응애 울어줘야 되는데, 이 늦게 울면은 또 좀 서로 더 기분이 좀 그래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또 저는 산모는 우리 애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안 울어요, 막 이러면 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다 항상 회음절개 하면 무조건 안 좋다 이게 아니라, 회음절개도 위험과 이득을 따져서 해야 된다. 그죠? 네. 회음절개 관장, 내진, 이게 무슨 굴욕이다 이게 아니라, 개인에 따라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위험과 이득을 따라서 물론 산모가 본인이 선택을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긴 하죠. 의사의 판단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의사 본인은 경험이 없으니까. 그죠?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지, 이게 무조건 회음절개를 하는 거다, 무조건 회음절개 하면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지. 애기 모니터링도 마찬가지고, 애기 모니터링도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하기 싫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정상적인 모니터이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변한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갑자기 응급으로 수술을 하죠. 태반 조기 박리가 생깁니다. 그럼 이제 태반이 이렇게 초음파에서 보면 피가 이렇게 차요. 이게 다 피예요. 빨리 수술하면 살아요, 애기가. 근데 이게 한 2, 30분 이 상태로 그냥 놔뒀다? 그러면 애기가 뱃속에서 죽습니다. 진짜로. 우리나라의 모성 신생아 영아 사망률인데요. 우리나라가 1980년대 45명인데 10만 명당, 지금은 모성 사망이 11명으로 많이 줄었어요. 지금 더 줄었겠죠. 조금 올랐어요. 신생아 사망률도 옛날에 많이 줄고, 중요한 건요, 미국에 비해서, 어디 갔죠? 미국 어디가? 그러니까 미국보다 저희가 더 낮아요, 이게. 네. 우리나라 정말 신생아 사망률, 모성 사망률이 거의 선진국 레벨까지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요즘은 이제 조금 모성 사망률이 좀 오르는 추세인데, 제가 아까 요 얘기를 해드린 게 뭐냐면, 이게 옛날에 비해서 1980년대, 이때는 이보다 이전을 생각합니다. 70년대, 60년대, 또는 1900년대, 19세기, 18세기, 이때는 산모가 애기 낳다가 죽는 일이 아주 허다했죠. 애가 나와서도 오래 못 살았어요. 뭐 한 달도 채 못 넘겨서 죽고, 한 살 채 못 넘겨서 죽는 애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줄었어요. 왜 줄었을까요? 의학이 발전해서 그런 거죠. 옛날 같으면 잘못됐을 애들을 지금은 다 살리고, 옛날 같으면 죽었을 산모들을, 예를 들어서 이구가, 태반 조기 박리가 집에서 분만을 하다가 여기 생겼다. 병원 온다가 이게 죽어요. 진단도 일단 못하고, 출혈이 있는데 심통하다 피를 있는 경우는 흔하거든요. 자궁 열리면서. 애기 심박동 모니터링 못하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또 어떤 경우는요, 피가 안에서만 나고 밖으로 안 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진짜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얘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진통하다가. 집에서 분만을, 가정분만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1980년대 이때 또는 70년대, 60년대, 19세기에 이 모성 사망률이 100명, 10만 명당 100명, 200명이 넘었던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1,300명, 이 집에서 분만하는 데거든요. 380, 1,500명 이런 거. 집에서 분만하는 나라들이에요. 네. 거기 가서 이런 데서 자정 분만을 하시면 되지 않나. 그죠? 위험을 왜 감수하면서 왜 집에서 분만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고집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100명 중에 1,575명이면 10만 명당이니까 사실 만 1%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아까 말한 대로예요. 1000분의 1. 1000분의 1이 뭐가 문제야? 만에 하나는 문제인데 그거랑 똑같은 거죠. 뭐가 위험한지, 뭐가 더 안전한지를 정말 따져보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를 그냥 요즘 유행이니까 가정분만에서 낫더라. 병원 가니까 물론 이제 병원에서 좀 불친절한 의사들도 있을 거고 간호사들도 있고 뭐 수액 가고 있으면 불편함이 있겠죠. 근데 그게 좀 불편하더라도 안전하게 낫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뭐 세월호 때문에 요즘은 사람들이 많이 인식이 바뀌었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해서도 다 정비도 열심히 하고 뭐 다 했으면 그런 거 안 생겼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차 타고 다닐 때 안전벨트 하세요, 안 하세요? 차 타고 다닐 때 교통사고 나서 다칠 확률이 몇 %나 돼요? 1%? 훨씬 안 되죠. 0.1% 훨씬 안 되죠. 지금까지 교통사고 나가서 차를 1000번 탈 때 한 번마다 교통사고 나나요? 안 나잖아요. 근데 이거 하잖아요. 불편한데. 근데 좀 불편함을 감수해야죠. 안전하게 애기를 낳으시려면.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안 그러시리라 생각하지만 이렇게 모든 사망률도 낮추고 신생아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분만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더 위험보다는 이득이 더 많은 선택이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 건 본인의 선택인 거예요. 뭐 그거를 선택이 옳고 그른 거는 이제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아신 다음에 선택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선택하는 건 되게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오늘 질문 안 하면 집에 못 가겠다는 분만 받겠습니다. 자, 최석주 교수님 강의 들으시고 정말 궁금했던 사항, 이해 못했던 사항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지금 40세고요. 초삼이에요. 네. 근데 이제 기형암검사, 목돌레검사 실은 이제 1차, 2차 다 전이형분도 나오는 해보면요. 이 암수검사가 선택사항이어서 되게 궁금해서 이제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궁금한 건, 그러니까 이제 산모가 나이가 많으면 이제 기형 확률이 이제 2차 확률보다 급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실은 저는 내일 양수검사를 할 생각인데 이제 정말 궁금한 게 저처럼 나이는 좀 있는데 전보다 정상이나 저희형분이 나왔는데 실제 낳고 나서 보니까 고위형분이 나온 그 아이들 다음 주로 나온 경우가? 그럼요, 있죠. 실제로 있는지. 그럼요, 있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대략 평균 내면 3,000분의 1의 확률 정도 되거든요. 쿼드 검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통합 검사는 1차, 2차를 합치면 그보다 더 낮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실제로는 쿼드 기형아 검사 뭐 초음파에서 다 정상이었는데 이게 딱 나오면 얼굴부터 딱 생긴 게 아차 얘 다운이네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경험을 몇 번 해봤었고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정말 어쩔 수 없고 양수검사를 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라서. 네, 한 분 더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을 시에 보통 몇 주까지 유도분만 안 하고 기다릴 수 있는지. 그거는 현재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보통 41주에서 42주까지 기다려봅니다.
네. 아기가 엄마에게 다 정상이고 아무 문제 없다. 양수, 애기 체중, 뭐 혈압 뭐 등등 다 정상이면 41주 내지 42주까지 기다려보는 이유가 또 그것도 위험과 이득 때문인데요. 41주, 42주부터 뭐가 올라가냐면 아기의 사망률이 태아 사망률 또는 신생아 사망률이 약간씩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42주부터는 급격히 올라가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아무 이유 없이 아기가 사산을 해요. 42주가 넘어가면서부터. 그 확률은 뭐 0.3% 아주 낮지만 그래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거 위험보다는 유도분만이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되면 유도분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병원이 한 7, 80%가 41주 유도분만 하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 20, 30%는 42주에 유도분만 하고요. 40주에 유도분만 하는 병원은 한 5%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통계 결과. 그 정도로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혹시 좀 그러니까 자연분만을 좀 서두르기 위한 방법이 있냐고요? 그것도 이제 산모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 없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가 산모들한테 설명드린 게 진통이라는 게 왜 생기고 어떻게 생기는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없어요. 아직. 그렇게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해도 물론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정말 왜 생기는 거지? 중간에 메커니즘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 도대체 시작이 왜 되는 거지? 근데 지금까지 현재 가설로는 아기가 엄마 배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성숙이 되면 아기의 호르몬이 바뀌고 그 호르몬이 엄마의 호르몬을 바꾸고 자궁 수축을 일으키는 호르몬이나 단백질을 분비를 하고 그래서 진통이 생겨서 아기가 나온다. 이게 가장 유력한 가설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기가 나올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기가 준비가 돼야 되지 엄마가 열심히 이거 한다고 해서 아기가 준비가 되는 게 아니라 아기가 준비가 되는데 그거는 아기마다 다른 거죠. 어떤 애들은 37주에 준비가 돼서 나오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38주에 나오고 어떤 42주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엄마는 아기가 잘 뱃속에서 잘 별 문제 없이 잘 크고 아기가 잘 성숙해서 엄마 배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시간 나올 수 있도록 잘 성숙하도록 기다려주는 게 좋은 거지. 아기를 빨리 낳으려고 뭘 하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다라고 산모들한테 저는 설명을 해요. 실제로도 그런 것 같고요. 일부러 뭘 빨리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엄마는 잘 기다려주면 돼요. 아기가 잘 클 수 있고 뱃속에서. 그죠? 네, 오늘의 멋진 강의를 이끌어주신 분은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이신 순산 최석주 교수님.